되게 몇 초짜리 영상, 한 줄짜리 문장만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에스크 컬처가 있고 한국은 추측하는 게스 컬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화가 나 있어도 왜 화가 나 있는지를 모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방식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인터뷰 채널 희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채널의 대표 영상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여기 중에 한 영상은 조회수가 800만 회가 넘는데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300명 이상을 인터뷰해왔고 오늘은 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딱 하나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사람 둘 중에 어떤 내용을 듣고 싶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여기서 투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자면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벌써부터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 강연 말미에 공개할 테니 궁금하신 분은 그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조심해야 할 사람을 먼저 피하고 또 의심부터 하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진 않으시나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문제가 없는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계속 따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걱정과 불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의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300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개개인의 이야기를 질문하고 또 경청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되었고 그 덕분에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얻은 큰 배움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해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을 완전히 돌려서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어 올렸던 시절은 2019년입니다.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의 제목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인생이고 또 안 좋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여러분 만약에 20살 대학생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세요라고 조언한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 것 같나요? 물론 생각의 깊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해주는 인생 얘기보다는 설득력이 한참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살은 아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걸까요? 유튜브 상에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다 각자만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설득력이 높아지고요. 당사자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사자성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느낀 당사자성은 자신이 그 문제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험했는가, 그리고 타인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정도의 경험이나 성과가 있는가, 이 부분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당사자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3세에서 7세 이 정도의 아이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정도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그 주제에 대해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제일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청년의 자살률,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청년이 잘 얘기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커리어를 잘 만드는 방법은 이미 누구나 납득할 만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20살 때 제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렇고 커리어는 이렇게 쌓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의미 있게 들리진 않겠죠. 이런 당사자성 같이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세상을 분명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입장을 갖고 말이죠. 문제는 요즘은 다른 사람의 힘듦을 들여다볼 여유 하나 없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당사자성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힘드네 하며 싸우는 것처럼요.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일어났던 주제는 출산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SNS 같은 것을 보면 20대 분들이 주로 작성했던 댓글은 솔직히 결혼도 쉽지 않은데 출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간다가 많았고 5, 60대 분들이 작성하는 댓글들을 보다 보면 아니 그래도 출산율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출산해야지, 육아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댓글들은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식의 답글을 또 가져왔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좀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20대 분들을 좀 인터뷰했습니다. 너네는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친구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좀 묻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NS 속의 그 부정적인 의견과는 반대되는 결과에 저는 좀 의아했고, 그러면 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지 현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직히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겪었던 입시 같은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걸 내 아이한테 딱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의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내가 출산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이 상황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들의 입장이 많이 이해가 되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5, 60대 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결혼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을 때 60대 분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닌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조금씩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며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60대 분들이 나라의 출산율이 낮으니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답하셨던 부분의 배경에는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 세대의 부모님들은 이분들의 부모님은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였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라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태도가 형성됐다고 한 것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좀 서로의 입장과 댓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만 늘어놓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데 요즘은 왜 서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서로를 많이 오해하는 데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정말 빠르고 또 짧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1분짜리 영상들을 휙휙 넘기다 보면 저는 어제도 한 2, 300개는 보지 않았나 싶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몇 초짜리 영상, 한 줄짜리 문장만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생각이나 선택을 전체가 아니라 잘려진 일부만 보고 오해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짧아지면 그 사람을 절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듣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을 많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이유를 1분짜리 쇼츠로 올린 적이 많은데 그러면 대부분 달리는 댓글들이 돈 벌려고 갔구나, 그냥 한국이 싫어서 갔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단정지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10분, 20분짜리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남긴 댓글은 저분은 회사에서 야근을 시켰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고민이 시작되었던 거구나. 저 사람한테 미국은 마치 축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는 것처럼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꿈의 무대였던 거구나. 같은 내용이더라도 짧은 영상으로 보면 오해가 되고 긴 이야기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명문대생에게 경제적 목표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저는 졸업 후 몇 년 안에 몇 억을 모으고 대출 이 정도 껴서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달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나라 명문대생의 꿈이 고작 집이냐? 라는 비판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학생에게 인생의 목표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경제적 목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달린 댓글들이 대부분 그런 경제적 목표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짧은 영상과 짧은 댓글, 이 두 조합이 만들어내는 건 정말 이해가 수준이 아니라 오해와
훨씬 더 가까운 수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견 이런 것들만 듣다 보면 세상에 좀 사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낭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탈북민 분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뭔가요? 그랬더니 7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또 가장 신기했던 것이 이 나라는 사랑이 있네? 라는 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컸었고 그걸 바탕으로 운영됐는데 말이죠. 근데 이분도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욕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요즘은 정말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을 만날 때 보면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말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포용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만 선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앞선 것처럼 서로 미워하는 영상들, 서로 미워하는 댓글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7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의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직접 피부로 느꼈기 때문인데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외국으로 인터뷰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숙박비와 비행기를 다 예매하고 남은 돈이 딱 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기 전날이었는데 27일 동안 4만 원을 들고 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됐고, 일단 밥이라도 먹어야 됐으니까 저는 이제 컵라면을 30컵 사가지고 쪼갠 다음에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제 스토리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공항에서 저 이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구독자 수가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공항 와이파이랑 연결했을 때 제 통장에 들어와 있었던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확 주신 건 아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또 미국에 가니까 많은 한인분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도전을 응원한다고 하시면서 밥을 사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고 또 숙소를 내어주신 분도 많았고 교통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만난 분이 나사의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멋진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사 오피스에 데리고 갔고, 나사 오피스에 있는 미디어룸에 가서 인터뷰도 나와주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브리또 집에 가서 브리또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좀 고민이 들었던 부분은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뭔가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걸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제 연애를 했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연애를 하는 분들한테 혹시 한국과 미국의 연애 문화의 차이가 있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미국은 에스크 컬처가 있고 한국은 게스 컬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받고 싶으면 사람들이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되면 나 생일 축하해달라고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생일이라고 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가 별로 쌓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다만 한국 사회는 이런 에스크 컬처보다 추측하는 게스 컬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일이라면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또 알아서 축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서로가 화가 나 있어도 왜 화가 나 있는지를 모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을 했고, 사랑은 남아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외국에 비해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표현 방식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방식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 중에서도 각자가 서로 물어보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 계속 사랑 얘기하니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제일 강연 초반에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물어봤었죠. 답을 드린다고 했었고, 제가 들었던 대답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이고 나의 당사자성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당사자성은 전혀 들어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사랑들이 모이고 이런 표현 방식들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저는 서로 간에 좋은 에너지를 나누게 되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고 있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에게 가서 질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세계관이 가장 빠르고 가장 넓게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